로댕이 길어졌는데 근데 로댕이 그렇죠 길게 할만하긴 해요. 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대충 몇 개 찍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말 그대로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그죠? 너무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자크 기념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로댕이 이제 60세 때부터 해서 말 그대로 진짜 60세 때부터 커다란 성공을 그죠? 요 만국 박람회 요걸 통해서 커다란 국제적으로 특히 그죠? 프랑스보다는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엄청난 주문들이 밀려오면서 그러면서 로댕을 찾아오는 이제 외국 인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여자들을 계속 바꿨는데 이게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그죠?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사도라 덩컨도 출신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출신은 그죠? 그러니까 다 외국인이에요, 이사도라 덩컨.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이사도라 덩컨이 로댕하고 이제 관계가 있었고, 그죠? 이사도라 덩컨. 그다음에 뭐 이어서도 이 여성도 영국 여성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 이 여성도 영국 여성이고 그래서 미국, 영국 이렇게 외국 여성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 참 그 많은 이제 그 불륜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1907년경에 이제 이 여성 그죠? 클레드 슈아젤 공작 부인 그죠? 공작 부인이 다 몰아내고 그죠? 다 몰아내고 이때 여성들 다 몰아내고 이제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댕이 뭐 마지막 불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 잘 봐야 돼.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오는데요. 그 로댕 저거 할 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여성이 한 7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까메오 꼴레드는 9년 정도였는데 연인 관계가 이거 뭐 거의 말년에 그죠? 64세부터 70세 넘어까지 7년 동안 로댕을 장악했던 슈아젤 공작부인. 발음도 좀 어려워요. 그죠? 슈아젤 공작부인. 이 여성을 마지막으로 로댕의 여성편력은 뭐 끝날 수밖에 없죠. 이제 나이가 뭐 71, 70살 넘어가서 이제 기력이 다 해서 쉽지가 않고 마지막 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미국 뉴욕의 변호사로서요. 이제 원래 그 가게는 프랑스 계열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죠? 프랑스어도 할 줄 알고 하겠죠. 그래서 그 가문은 프랑스계 그 이민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그죠? 프랑스에 있는 슈아젤 후작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 여성은 이제 프랑스로 온 거죠, 그죠? 이제 후작은 나중에 공작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가나?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그죠? 후작에서 어떻게 공작이 옛날 같으면요, 뭐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이러면 왕이 주면 끝나는 거지만 이것도 뭔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작이 나중에 공작으로 자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프랑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이 이제 특히 이제 돈을 막 벌고 할 게가 이게 60을 넘어서부터예요. 60을 넘어서부터 1900년 딱 60 넘어서부터 돈이 이제 모이고 사람이 엄청 모이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작업은 거의 그죠? 새로운 작품은 안 나오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승승장구하면서 상류사회와의 교류가 점점 많아지고. 근데 이게 상류사회와의 교류라는 게 사실은 작품 판매인 거죠. 그죠? 작품 판매, 흉상을 제작해주고 작품 주문받고. 그래서 교류가 점점 많아졌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상류사회에는 또 로댕 그 일종의 팬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로댕 후원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로댕을 둘러싼 그죠? 그 논란 때문에 막 기부금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로댕을 지지하는 어떤 후원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후원 모임의 그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작 그죠? 이 사람의 남편이 이제 로댕을 자기 성에 그죠? 후작이니까 자기 브루타뉴 성에 초대했고 이때 로댕과 후작 부인은 이제 이 여성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참 운명이 그런 게 이 여성이 이제 40세 때 로댕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로댕하고는 24살 차이인 거예요. 24살 아래. 근데 이게 까메오 꼴레드라고 동갑이에요. 또 여성이 참 또 묘하게 까메오 꼴레드라고 동갑. 프랑스에는 그 귀족 언제까지 있었어요? 귀족이 이게 지금 20세기 그죠? 20세기니까 지금도 있긴 있어요. 예, 명목은 남아 있어요. 명목은. 근데 영국하고는 좀 다르겠죠? 영국하고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니까요. 근데 그게 있긴 있다고요. 지금도 프랑스나 왜 프랑스나 뭐 벨기에 다 있잖아요. 그죠? 다 후작 있긴 있다. 명목상으로 있다고요. 그 왕정이 아닌데도. 예,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 받아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는 왕정이 아닌데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없애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애진 않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권은 없죠. 특권은 그죠? 옛날처럼 다른 특권은 없는데 이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수자료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영국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공화정인데 이미 공화정이 한참 진행됐는데, 근데 그게 자기는 계속 남아 있는 거로. 그래서 사실 근데 자기라는 게 얘들이 훈장 주는 것도 사실 기사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런 게 있긴 있나 봅니다. 물론 이제 시민으로서는 동등한 시민 권리로 되겠지만 영국하고 좀 다르죠. 근데 영국은 특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영국은 실제로 특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데 프랑스는 특권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카미와 동갑인 40살 때 이제 24살 많은 로댕을 만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사람 얘기를 왜 그렇잖아요. 양쪽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거 양쪽을 우리 로펌에서 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을 들어봐야 이게 알 수 있다고. 근데 저도 이제 이거 봤을 때 다 이쪽으로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로댕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 지인, 조수, 비서, 하인 등의 관점은 다 이 슈와젤 공작 부인을 끔찍한 악녀다. 그리고 제가 본 책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책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쭉 서술이 돼 있는데, 로댕의 일생이 서술돼 있는데 다 이제 이 여성은 끔찍한 악녀다. 막판에 로댕 등쳐먹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쫓겨난 그런 식으로 다 주로 다 서술돼 있고, 좋게 된 서술이 뭐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쓴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로댕 관련 서술은 다 이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 그죠? 로댕이 기존에 알던 그 사람들이 다 싫어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뭐 쫓아냈으니까, 이 공작병을 쫓아냈으니까 그 관점에서 쓰여진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자, 근데 어쨌든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로댕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성에 초대받고, 물론 로댕은 이제 그게 나름 자신의 영업인데, 그죠? 상류층들을 만나서 영업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초대받고 갔더니 아주 뭐 로댕을 그저 뭐 말로 그냥 칭송하고 찬양하는 후작부에 대한 말솜씨에 넘어갔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른다. 뭐 그런 소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후작 부인이 로댕을 어쨌든 구워 삶았다는 거지, 그죠? 구워 삶아가지고. 그래서 이후로 그렇게 딱 솜씨에 넘어가던 이후로 후작 부인은 아주 특이한, 한마디로 기괴한 의상과 그죠? 큰 모자, 화려한, 한마디로 두꺼운 화장 엄청 두껍게 하고서, 그다음에 로댕도 멋진 신사로 꾸미게 해서 수시로 상류층 모임에 동행하였고, 로댕도 이제 점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말 그대로 기술자였는데 이제는 그런 생활에 빠져드는 거죠. 화려한 상류층 생활의 모임에. 그런데 이제 그녀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자신을 로댕의 뮤즈라고 말하며 다녔고, 그래서 뮤즈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죠? 뮤즈. 뮤즈가 뭡니까? 뮤즈가 이게. 뮤즈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음악과 시를 관장하는 9명의 여신이 있어요. 그죠? 여신을 뮤즈라 그러는데, 이제 이때 낭만주의적 개념에서는 뮤즈라고 하면은 여기 쓴 것처럼 예술가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는 존재. 그죠? 예술가가 뭐 어떤 창작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영감을 주는 존재가 이제 보통 여성으로, 보통 여신이니까 여성으로 묘사되면서 그런 이제 뮤즈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댕의 뮤즈다. 그러니까 로댕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예술적인, 그죠? 어떤 감흥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이제 그 사이에 후작에서 공작으로 자기가 올라가면서 그녀의 성은 높아졌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두 사람은, 그죠? 남편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공작 부인들이, 그죠? 연인이 되어서 이제 함께 별장도 가고 로마로 여행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연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급속히 이제 막 노댕은 늙어갔죠. 그래서 로댕은 그녀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졌다. 그래서 공작 부인은 더욱 거만해서 모델, 조수, 하인 등 작업을 하려면 로댕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자기가 통제하는 거죠, 그죠? 로댕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자신이 통제하면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아랫사람처럼 이제 하대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도 로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한 산문시를 써서 자신의 뮤즈를 찬양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부인은 영락없는 여사제다라고 할 정도로 로댕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이 나갔고 눈 뜨고 보기 힘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년 동안 지속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쪽 사람들 의견은 저 여자가 이제 완전히 이 로댕을 주무르고 우리들 다 쫓아내고 말이지 마치 자기 사람처럼 우리를 막 부리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로댕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라고 했으나 로댕은 이런 죄에 물리쳤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귀중한 물건들이 비룡소생. 그래서 로댕도 이 당시에 그 붐이 있었잖아요. 그 돈을 벌면은 수집, 그죠? 외국의 귀중품, 뭐 옛날 뭐 골동품 이런 거. 그러니까 로댕도 돈 벌어서 그 수집을 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물건들을. 그래서 로댕이 그 뭐야 또 유명한 그 뭐 인상파 그림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사가지고 그림도 사고 뭐 그 이집트 무슨 아주 오래된 물건도 사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런 물건들이 몇 개 사라지고 또 로댕이 그린 그 드로잉도 수십 점 사라지고 그래서 암암리 이제 이 공작 부인이 가져간 거죠. 암암리일이 행해졌지만 목적은 분명했다. 로즈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댕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총각 아니에요. 총각이 그 약점을 계속 그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로즈를 상속에서 배제하고 자기가 로댕은 점점 늙어가니까 그죠? 그거를 독차지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 그래서 로댕의 비서였던 마르세 티셀이 증거 요 훔친 사건 요걸 증거와 함께 공작부인의 정체를 폭로했고 결국 로댕은 그녀와 결별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 7년을 허비했다. 공작부인은 내 악귀였다. 그리고 내겐 아내가 있다. 내가 잤지. 짓밟아보냈던 드레핀, 다이언 자기 오래된 그 본부인 그죠 로즈베리. 그래서 로즈베리를 배제하려는 그런 걸 이제 알고서 로댕이 쫓아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긴데요. 요게 이제 물론 한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그 비서의 회고록, 그죠? 비서 마르텔 티스틸이라는 비서가 로댕 말년의 비서가 나중에 로댕 죽은 다음에 회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회고. 결혼을 통해 맺어졌다는 복잡하게 이럴 때부터 족보를 맨날 그죠 얘기했겠죠. 그죠? 공작 부인이니까 자기 족보가 어떠다 저떠다 그죠? 그래서 다행히 그 여자는 로댕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기 덕분에 로댕이 지금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반드시 톤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좀 황당하죠. 아니 쥐가 뭐 한 게 있다고 갑자기 로댕이 자기 덕분에 영광을 누리게 됐냐?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 항상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로댕을 원래 알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여자 쥐고 뭐 한 게 있다고 그냥 와서 로댕 구워 삶아가지고 이렇게 늙은 로댕 하는 것 뿐인 거지. 뭐가 자기 때문에 로댕이 성공했느냐.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작 부인은 자기가 로댕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로댕이다. 내가 로댕을 다 만들었다. 로댕한테 영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입버릇처럼 내가 로댕이에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다. 불행하게도 그 여자는 로댕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서 로댕의 작업을 방해했으며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을 것을 강요하면서 로댕을 퇴전시켜서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중요한 예술품을 이제 더 못 만들게 했다는 거죠. 더 못 만들게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건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 여자가 어떤 가정부 못지않은 극성스러움으로 로댕의 시중을 들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공작 부인인데, 그죠? 그녀는 로댕의 얼굴을 시키고, 이렇게 로댕이 이제 나이가 되면 남자가 애기가 되는 거야, 애기. 그게 아시죠? 애기가 돼가지고, 그죠? 이 여성이, 그래서 자기보다 한참 젊은 여성이 다 이제 말 그대로 남자는 원래 늙으면 애기가 된다고, 그죠? 이 얼굴도 씻겨주고, 구두도 신겨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게 다 해주는 거지. 로댕이 완전히 홀딱 넘어간 거죠, 그죠? 이 여성이 해주니까. 그래서 로댕의 짜증을 불평 없이 받아주었다. 그거는 인정한다고 지금 비서도 썼어요. 그렇게 또 로댕 하나 또 자기 애 기르듯이 말이죠. 말 그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신 그의 진정한 친구와 그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양가품을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여자는 로댕을 모든 지인으로부터 떼어내 그를 은둔자처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그래서 뮤즈의 이제 그녀의 자질구레한 책략과 음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범하지 않으련다. 근데 이 비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어느 날 로댕에게 증거를 겉들여 그 여자의 본색을 터놓고 말았다. 그 훔쳐간 물건과 이런 거.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래. 공작분이 그걸 모아놨다고 드로잉을 훔치겠어요. 그 로댕이 이렇게 그죠? 그 스케치하고 그거 뭐 특별히 작품 가치도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근데 훔친 거는 맞아요.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쫓겨난 건데. 그래서 불쌍한 로댕. 그는 15살 아이처럼 사랑 때문에 울부짖었다. 로댕은 흐느끼면서 우거리는 조각을 등진 채 그죠? 붙잡고서 이제
울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서 이제 이 여성을 그 공작 부인을 쫓아내니까 이제 뭐 여성의 성격이 장난이 아니겠죠. 길길이 날뛰었다. 그 여자는 나를 윽박질렀다. 그래서 비서 네가 했다 해서 그러던 어느 날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비련관에 나타나는 그 여자는 로댕의 발치에 몸을 던졌다. 그죠? 몸을 엎드리고서 이제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대생을 하고 있던 로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인을 불렀다. 이윽고 그는 엎드려 있는 부지를 불렀다. 부인을 내보내해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그 정리돼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 로댕이 이제 자신의 본부인하고 이렇게 여행 좀 다니고 하면서 여생을 마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보통 쓰여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책들은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다. 다 없는데 근데 이제 미국 그 뭡니까? 미국 그 미술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추적한 글을 다시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 결국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 사실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워낙 저렇게 난 찍혀버리고 기존 로댕 책에 다 전기에 다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만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자기 비서의 뭐 회고록이니 뭐니 하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던 일이 이제 안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쪽 얘기도 한번 또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슈와젤 공작 부인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그죠? 뭐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항상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댕이 그렇게 푹 빠질 정도면 이게 그냥 그랬겠냐는 거죠, 그죠? 뭐 여성이 뭐 아주 뭐 젊거나 뭐 예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빠지고 넘어갈 정도였으면 이게 뭔가 그냥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분명한 점은 요거는 맞아요, 분명히. 왜냐면 로댕이 총각이었으니까 법적으로. 근데 나이도 이제 들어서 점점 노쇠해지니까 로댕이 공작 부인이 그러니까 로댕 사후를 노리고 그죠? 로댕의 유산 및 중요한 건 사실 유산보단 요거예요. 작품 복제권 사실 그죠? 이게 진짜 하나씩 복제하면은 뭐 그냥 몇만 벌써 싹다 떨어지니까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작품 복제권을 독차지라고 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해요. 요거는 그죠? 이 부인이 뭐 그냥 접근한 건 아니고 그죠? 로댕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구워 삶아서 총각이니까 죽은 다음에 그 권리를 자기가. 근데 이 특히 작품 복제권을 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화실의 경영권을 장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실 경영권. 이거 화실이 거의 공장 아니에요, 그죠? 공장이니까 주문받고 생산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 경영권 문제였던 거죠. 화실 경영. 근데 물론 이거는 주식회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건데 하지만 경영은 경영인 거잖아요. 주문 받아가지고 납품하고 돈 받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작품 복제권을 독차지하려면은 경영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워 삶은 게 결국 그걸 하는 겁니다. 로댕이 해외에서 주문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그때 특히 뭐였습니까? 미국에 이제 백만장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이때 왜 그 위대한 개츠비 그 소설 나오기 직전에 아주 장난 아니었잖아요. 미국의 화랑이 엄청 백만장자들 나오는 그죠? 그 백만장자들을 노려서 로댕의 작품이 미국에서 왜냐면 자기가 미국 출신 아니에요, 그죠? 뉴욕의 변호사 출신이니까 나름 또 뉴욕에서 이름 있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내가 그 미국에 연결시켜주겠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가로 판매하도록 이렇게 그 경영 판로를 만들겠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로댕의 작품이 미국에서 고가로 판매되도록 하는데 그리고 또 미국 미술관들의 로댕의 작품이 엄청 많거든요. 그죠? 물론 뭐 미국 로댕의 작품은 전 세계에 많지만 이 미국 미술관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국 미술관들의 로댕의 작품이 이렇게 소장되도록 하는데 이 공작 부인이 뭐 꽤란 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많이 기여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절대적인 영향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죠? 꽤 기여했다는 거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댕이 워낙 이름이 있으니까 그죠? 미국 미술관에서도 이렇게 직접 사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 외에도 이 공작 부인도 이 상당한 역할을 해가지고 특히 미국의 로댕의 작품들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이런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 진행되는 뭐 로댕 회고전, 그러니까 이때 요런 계기로 제작되거나 주문돼서 기부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작 부인의 이름은 언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한 번씩 언급되는데 보통 영향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 앞쪽 견해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너무 퍼져 있어서 이게 아예 언급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게 또 재밌는 건데 그때 저희가 로댕 맨 첫 시간 하면서
그 로댕 첫 시간 하면서 그 로댕은 어떻게 이 인물상을 만들 때 한다 그랬습니까? 로댕은 인물상을 만들 때 로댕의 인물상은 절대로 웃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소 짓는 법이 없다. 로댕의 인물상은 미소를 띈 게 없어요. 웃는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로댕의 모든 인물상은. 근데 지금 이 여성의 지금 후작 부인의 지금 그 흉상이거든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웃는 겁니다. 후작 부인이 뭐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쁜 얼굴은 아닌데, 그죠? 지금 웃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로댕이 후작 부인을 처음 만난 게 그 섬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여성이 이게 미국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촌놈이고 경박하잖아요. 이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미국 출신 특유의 쾌활함, 뭐 천방지축 이런 거예요. 게다가 뭐 돈 있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또 공작 부인으로 왔으니까 멋대로 막 천방지축 뭐 뛰노는 뭐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보면은 이건 경박하고 산만한 건데, 근데 이 로댕의 침울하게 지내던 로댕, 그러니까 로댕이 기본적인 정서가 이게 그렇게 뭐 밝은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감미유클레드라고 헤어지고 뭐 여러 여성들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아주 그루미한, 그죠?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후작 부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정말 일종의 코미디언처럼, 그죠? 로댕의 기분을 밝게 해주었고, 그래서 로댕은 웃음을 되찾아 매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처음 만나고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경박하고 저거 뭐냐. 그런데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로댕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작부의 그 흉상은 이게 웃고 있는 상이 이게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오고 있는데 요렇게, 그죠?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슈아젤 공작부의 흉상 앞에 것은 요거는 이제 진흙, 테라코타, 그죠? 점토로 만든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대리석 작업을 아직 머리는 다듬지 않은 대리석 작업 중인 것인데, 근데 로댕의 인물상들은 결코 웃거나 미소를 띠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참 진짜 대단한 거죠. 로댕이 진짜 처음으로 유일한 예외로서 이 공작 부인의 그 흉상을 만들 때 이렇게 웃고 있는, 그죠? 활짝 웃고 있는. 워낙 그 로댕이 재밌었다는 거지. 로댕이 기분을 밝게 하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린애가 돼서 그런 거 어쨌든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런 여성을 만나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즐거워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하겠고, 마음을 사는 거는 핵심은 사실 이거죠. 돈이 얽히니까 이제 로댕이 이제 홀짝 넘어간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아젤 공작 부인이 자기 미국 변호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자기 미국의 연주를 동원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했는데, 결국 공작 부인이 이렇게 이제 구슬린 거예요. 로댕의 마음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새로운 작품 판매 및 마케팅 전략 때문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죠? 공작 부인이 마케팅 전략. 그래서 공작 부인이 사실 이걸 한 거예요. 먼저 로댕의 개인적인 이미지 관리부터, 그죠? 로댕을 뭔가부터 신격화하기 위해서 수염을 다듬어줄 이발사를 고용하고, 미술가용 튜닝, 그죠? 긴 거 있잖아요. 미술가들이 입는 거, 그죠? 그런 거 대신에 맞춤 정장과 중절모를 사용해서 이런 식의 그 개인 이미지 관리, 그래서 항상 이걸 입고 다니도록 이렇게 딱 이미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미국 시장을 공략할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그러니까 전략은 일단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미국이 백만장자들한테는, 그죠? 미국 수집가들만을 대상으로 일단 뭐 다른 유럽 모르겠고 미국 애들한테 팔 때는 작품 가격을 크게 인상하여 로댕의 작품 가치를 크게 인식하도록 일단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그렇게 통하는 게, 미국과 프랑스는 이게 거리가 멀잖아요. 정보라는 게, 그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죠? 뭐 인터넷 최저가 얼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런 거부터 해서 그냥 사는 거죠. 미국 백만장자들은. 자, 그래서 작품 가격을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올립니다. 보통 한 1만 프랑 뭐 요거 내외 되던 거를 한 3, 4만 프랑으로 확 올려버려요. 3배, 4배. 확 올려버리는데, 이제 그게 또 백만장자들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백만장자들 대상으로 다른 작품 판매할 생각, 그 사람들의 흉상을 제작하라. 흉상. 근데 이것도 대단한 전략인 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워주신 것처럼 왜 그 서전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전트 다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서전트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국 상류층, 저기 어디 갔습니까? 181페이지. 이게 같은 시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서전트가 그려준 로댕 초상화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굳이 안 넣는데,
그 181페이지 보면 181페이지에 그죠? 181페이지에 존 싱어 서전트에서 상류사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죠? 맨 위쪽에 그죠? 서전트 상류사회의 조상.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결국 직업이 뭐냐? 그 부자들의 조상말을 그려주는 게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아래쪽 문단 보시면요. 상류사회의 기록, 위트가 넘치는 세련된 신세에서 서전트는 상류사회의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통 부위가 상류층의 인물을 주로 그렸는데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도 상류사회 인물을 이렇게 그려준 것이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딴 게 아니지. 상류층들은 아주 비싸고 화려하고 예쁜 그림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해서 그걸 그려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서전트 같은 시대 사람이 로댕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서전트가 이때 한 그림 하나 그려주고서 $5,000씩 받았다 그러는데 초상화 $5,000면 대충 한 1억쯤 돼요. 오늘날 대충 정확히는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로댕은 그러니까 이제 백만장자 입장에서 이제 백만장자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백만장자 입장에서는 이제 차별성이죠. 그러니까 초상화는 아무리 잘 그려봤자 아무리 그리고 어떻게 비싸게 주문해봤자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다 그리고 초상화는 다 누구나 다 그리잖아요. 초상화는 그래서 백만장자 초상화 다 그릴 거 아니에요. 다 그리고 그래서 최고의 초상화가들한테 서전트뿐만 아니라 유명한 초상화들한테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다 자기 집에 걸어놓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 지들끼리 차별성이 안 나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경쟁을 할 때 그걸 또 누르려면은 이게 더 비싼 게 필요한 거지. 그럼 당연히 조각이 더 비싸지. 게다가 로댕이 만들어주면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 로댕이 만든 내 흉상이 있어. 이러면 이게 이제 이 재벌들끼리 이 라이벌리에서 그걸 노린 거야. 요게. 그렇잖아요. 그죠? 초상화는 한계가 있고 한도가 있고 이미 또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서 또 차별성을 이 백만장자들한테 흉상을 제작해서 팔면은 이건 뭐 그래서 이 그림 하나 그려주는 거에 뭐 7, 8배를 받았어요. 흉상 하나 만들어주고서 그러니까 가격도 확 올라가고 또 이 백만장자 또 그거대로 또 만족이 되는 거지. 그죠? 로댕이 만들어준 내 흉상이 있다. 그래서 내 흉상, 내 부인 흉상 등등.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여성의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일단 가격은 무조건 후려쳐라. 무조건 후려쳐서 일단 올리면 비싸게 올리면 더 고급져 보인다. 이게 그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흉상을 집중적으로 제작하도록 요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요게 딱 먹혔어요. 그게 한 1907년에. 그래서 요때 결국 나머지 사람들 다 몰아낸 거예요. 요때. 공작부인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게 1907년에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봅니다. 처음 만나서 한 2, 3년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로댕 화실의 그 경영 이제 주로 물론 미국 쪽 주문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사실상 뭐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자신이 그 경영을 맡자마자 수입이 연간 12,000달러에서 미만에서 80,000달러로 급증했다고 물론 자신이 밝힌 거니까 뭐 확인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그 유명한 거 풀리처 알죠? 풀리처 사진이에요. 풀리처상. 그러니까 이 풀리처도 그죠? 신문 발행 풀리처도 발행인 조셉 풀리처도 1907년에 자신의 흉상을 35,000프랑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싸게 그 유럽 귀족들한테 팔아봤자 정말 비싸봤자 10,000프랑 정도였어요. 10,000프랑 1만 프랑 정도인데 한 3-4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가격을. 그 다음에 미국 철도 재벌 에드워드 헨리먼도 자신의 흉상을 40,000프랑에 이렇게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가격을 확 올렸더니 이제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로댕이 이걸 보고서 이제 확 그죠? 이 공작부인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전략에 성공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공작 부인은 또 로댕을 미국 금융가 토머스 포춘 라이언의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금융 가문입니다. 재벌 가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도 라이언도 자신의 흉상을 제작하였고, 그다음에 이 여성의 또 이제 문제는 이제 라이언이 어쨌든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아가 그녀는 그냥 당신 죽기 전에 로댕의 작품을 구입하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자산가로서 역사 이름이 남을 거지. 이러면 또 죽기 전에 또 이게 더 나오면 마음이 욕하잖아요. 그죠? 돈 있어서 뭐해? 내가 딱 사가지고 밑에 내 기증자가 있으니까요. 그죠? 메트로폴리탄에 기증하고 기증자 누구? 라이언 딱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사 이름을 남겨라. 라고 딱 이 공작부인이 또 그렇게 또 딱 그렇게 설득하니까 라이언이 또 로댕의 작품을 9점 구입해서 3점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하고 또 추가로 더 구입해서 더 기부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이 딱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미국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이 엄청난 액수의 큰 이익이 남는 이런 주문들이 막 연속으로 막 1907년에 터져나서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로댕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 믿지 않겠죠. 다 물리치고 그죠? 이 여성 말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로댕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로도 로댕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수익의 주문을 받기 시작하였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 백만 장자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흉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백만 장자가 백지수표 아니에요, 그죠? 백지수표를 건네는 사람을 어떻게 어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 공작 부인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 힘들 죽겠다, 저 공작 부인이 막 함부로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공작 부인이 이거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작 부인의 목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죠? 여기 다 이제 써놨는데 그죠? 공작 부인이 이렇게 공작 부인은 자신이 화실의 경영을 이런 식으로 장악하게 되자 이제는 화실에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인들을 자기가 이제 막 통제하는 거죠. 일을 시키고 엄청나게 통제하면서 함부로 대하여 이들의 불만과 원성은 점점 커져갔고 당연히 이 소리도 당연히 로댕이 들리겠죠. 로댕한테 왜 안 들리겠어요? 그죠?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불만과 원성은 점점 커져갔고 그리고 이에 따라 공작군이 이렇게 로댕을 독점하면서 로댕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한 이유도 점점 분명해졌죠. 이것도 그죠? 자꾸 사람들 떨어뜨리고 다 자신을 거쳐서만 이렇게 로댕한테 말하도록 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이 결국 그 경영권을 장악해가지고 나내려서 가는 로댕이 죽은 후에 그의 유산 및 근데 유산은 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 복제권이죠, 그죠? 작품을 복제할 권리를 자신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을 통해야만 주문 받고 이게 돌릴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 권리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그렇다는 것은 또 점점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알겠죠. 물론 로댕도 알았을 거예요. 이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작분이 이렇게 로댕하고 다 한참 좋은 시절에 있는 그죠? 엄청난 모자와 이런 것을 공작부인.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11년 어느 날 로댕은 자신의 드로잉을 넣어둔 상자 행방에 대해서 비서 마르세스에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죠? 자신이 이렇게 드로잉은 뭐 뒤에 있는 게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작품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은요, 항상 그려는 그런 드로잉들을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공작부인이 그 드로잉 작품들을 스타킹 속에 넣어서 먹기도 했다. 근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돈 별로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자기 과시용이에요. 저걸 딱 가지고서 남들 주면서 봐, 이 로댕이 나 로댕 이게 로댕이 한 거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거나 주거나 이렇게 하나씩. 드로잉은 사실 뭐 수천 장 크게 뭐 큰 별게 아니니까 이거 자체를 팔거나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여성이 자신이 이 로댕 화실에서 지위를 증명하고 그죠? 그다음에 남들한테 자 이거 너 이 로댕이 직접 그린 거야? 너 가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다 유세를 부리면서 영업도 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 자체가 뭐 돈 돼서 팔아먹겠다고 그랬지는 않았겠죠, 이 여성이.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요렇게만 간략히 돼 있는데요. 결국 요 과정이 이제 로댕한테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죠? 주변 사람들이 원성이 큰데 그래도 로댕 주변에서 만나는 조수나 뭐 많은데 뭐 비서나도 있고 하인도 있고 그런데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당신한테 다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로댕은 자신의 화실에 공작군의 출입을 막으면서 이제 그녀와 결별하게 됩니다. 한 7년 정도. 물론 이후로도 공작부인은 2년 동안 로댕의 편지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마지막에 아까 나와서 엎어져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작까지 그죠? 이 공작부인의 남편까지 나서가지고 로댕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하는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보면 좀 전모가 좀 보이죠, 그죠? 아까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거 이상한 그 악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꼭 그랬던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목적은 이제 나중 죽은 다음에 그 독점권을 노리고 한 거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 슈아제 공작군이 남긴 그 영향력은 공작이랑 부부 사기단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공작도 나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공작이 자기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독점권을 결국 자기가 경영 그죠? 로댕 죽은 다음에
계속 찍어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복제권을 하려고 하겠던 거 사실 부부 사기단 뭐 사기단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진 않았을 거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이거 불륜을 조장하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사실은 불륜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물론 본인도 막 불륜을 많이 했었겠죠. 이 공작이나 공작부인들 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그게 난잡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가 이게 진짜 못하다는 게 그죠. 참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이 슈아젤 부인이 그렇게 미국에 그래도 그렇게 비싸게 파는 바람에 그 영향력이 여전히 로댕이 죽은 다음에도 남아서 계속 그죠? 미국의 자선 사업가들이 로댕 작품을 이 사람 같은 경우 100점 이상 구입해서 로댕 따로 미술관을 그죠? 거기 필라델피아에 개관한 겁니다. 이거는 로댕 전용 미술관으로는 파리 외에서는 가장 많은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외에도 아까 말한 그게 먹힌 거죠. 여러 기부자들이 로댕을 작품에 구입하여 워싱턴 DC 미술관 등 여러 미술관에 기증하는데 밑에 기증자가 써 있는데 그게 아까 말한 이 여성이 말한 전략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셔서 그죠? 로댕 작품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작품을 살 때도 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사가지고 기부해야만 기부하는 게 해야 되는데 그 뭡니까? 그 작가도 유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유명해야만 그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작품을 이 사람이 기부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름 없는 작가를 기부하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름 없는 작가의 작품을 기부하면 소용이 없잖아. 근데 로댕은 워낙 그 명성이 유명하고 또 조각은 또 게다가 독보적이었으니까 조각은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기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미술관에 기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부하면은 그 미술관에 딱 자기 이름이 찍혀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로댕도 결코 그냥 뭐 홀라당이 넘어간 게 아니라 다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여성과의 관계를 까지 정리되면서 로댕의 여성 편력은 대충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아까 그 이사도라 던컨 얘기했는데 로댕이 이렇게 얽힌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올해 그 시대에 좀 중심에 살다 보니까 또 한 명이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로댕 비서 중에 비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래서 선생님 이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그죠? 많이 배우는 시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몰라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동주 시인의 별의 는 밤 워낙 이거 이제 뭐 윤동주 별의 는 밤이 유명하니까 그 시 그죠? 등장해서 많이 알려진 이름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그죠?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계절에 지나가는 하늘에는 뭐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움을 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tex자 같은 아이들 이름과 폐경 어기다 중국 애들이죠, 그죠? 이런 이국순 애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 이름과 가난한 사람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로 프랑시스 짬 그죠? 프랑스 시인 그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 이름을 이게 이제 윤동주 별의 는 밤 시에 딱 나와요. 이렇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윤동주가 그 당시 그죠? 뭔가 그런 기도가 제일 유명. 그다음에 말테이 수기 뭐 이런 몇 가지 유명한 시집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들어갔는데 기도 서원인가 뭐 그런 그죠? 그런 것도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시 때문에 유명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사실 저도 직접 읽어본 거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래서 로댕의 비서를 잠깐 해요. 이게 오스트리아 출신 사람인데 이제 이 릴케의 그 부인이 조각가였어요. 부인이 조각가였어. 그래가지고 로댕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로댕이 이제 비서를 채용하죠. 그래서 로댕의 비서가 하는 일은 로댕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이 짧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그 편지 답장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편지나 서류나 그죠? 그다음에 또 로댕이 또 나중에 또 이게 자기가 책을 쓰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가 쓸 수가 없지.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당연히 비서 좀 배운 사람이 필요한 거 이렇게 그죠? 고용해서 자기가 막 불러주고 한데 이 문법적으로 다 틀려 문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비서가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제
문장을 고칠 거 아니에요. 고쳐놓으면은 그 로댕이 이걸 보고서 왜 내 말과 다르게 했냐 가지고 또 막 성을 내고 비서 자르고 해가지고 비서 한 6, 7명 정도 잘려요. 오래 못 버텨. 한 1년 정도 뭐 잘 못 버티고. 응? 이게 로댕이 그래서 로댕이 쓴 책도 있어요. 로댕의 예술론 그런 책도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같은 말 반복되고 있고 뭐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릴케도 이렇게 그 로댕의 비서로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댕이 워낙 그 좀 독단적이고 그죠? 그 특히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독재적인 성격이 되면서 좀 마음 안 되면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그죠? 한 1년 넘게 있다가 잘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제 로댕의 비서였다라는 것도 이것도 한 번씩 언급됩니다.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나중에 죽은 얘기도 그것도 유명한 전설이죠. 죽을 때도 장미가시에 실려 죽었잖아요. 그 들어보신 적 있죠? 뭐 들었어요? 그 장미가시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집트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이제 손님으로 그러니까 뭐 연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미 이제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을 꺾다가 장미가시에 찔려가지고 퉁퉁 벗어 죽었다 뭐 이런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물론 뭐 어쨌든 뭐 지병이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장미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51세에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죠. 장미가시에 찔려서. 자, 로댕 비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로댕의 마지막 말년 뭐 하고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어쩜 요 얘기도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로댕이 오늘날의 로댕 미술관입니다. 로댕 미술관. 파리에 있는 로댕 미술관이 2군데예요. 그러니까 로댕 전용 미술관이죠. 로댕 작품만 잔뜩 들어있는 그래서 2군데인데 이게 이제 로댕의 그 주 작업실이자 일종의 그 경영하던 쪽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롯델 비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1700년 18세기 정도에 지은 건물인데 그래서 이게 파리의 지금은 중심가죠. 옛날로 따지면 파리 변두리였지만은 여기 로댕 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딘지 대충 아시겠어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루브르가 있고 그죠? 루브르 앞에 쫙 광장, 콩코드 광장이 있고 여기 오랑주리 미술관. 그래서 오렌지를 보관하던 오렌지 나무를 보던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고 오랑주리 미술관에 그 모네의 그죠? 100m짜리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고 그 강 건너편에 오르세 미술관. 그래서 1848년 이후에 주로 인상파 그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오르세 미술관이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보면 여기 그 로댕 미술관이 있는 겁니다. 꽤 크죠, 그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그냥 이런 옛날 귀족의 저택이었던 거죠, 그죠? 귀족의 저택이었는데 이제 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개발이죠. 재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에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그 전세값이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이 임대료가 싼 거야. 그러니까 로댕은 공간이 크게 필요한데 요즘 조각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죠? 임대료가 싸니까 이 큰 공간을 한 밑에 1층에 한 3분의 1 정도를 크게 이제 빌려가지고 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쌌기 때문에 그때 이사도라 덩컨도 파리에 와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사도라 덩컨도 춤추는 사람이니까 이게 커져잖아요, 공간이. 그죠? 실내 공간이. 예. 그래서 이사도라 덩컨도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둘이 또 이제 그 관계가 있었던 거죠. 이사도라 덩컨하고 이사도라 덩컨 여기 잔디밭에서 막 춤추고 맨발로 춤추고 그래서 맨발의 이사도라 아니에요, 그죠? 맨발의 이사도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2년, 3년 그렇게 재건축하기 전에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재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그 업자가 그죠? 정부 허가를 받고 좀 오래 걸리잖아요. 똑같아요, 옛날도. 그래서 오래 걸려서 결국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건물을 다 쓸어버리고 현대식 건물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댕이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론관이 철거될 이유기, 그죠? 재건축 딱 쓸어버리니까 니들 나가고 그렇게 해라 하니까 이제 로댕은 자기가 작업하던 곳이고 게다가 또 그걸 또 1층을 다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큰
화실이 돌아가고 물론 로댕의 화실은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일종의 공장이잖아요. 왜냐면 주물 공장, 청동 주물 공장은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대리석 하는데 따로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점토 작업하고 석고하고 그 경영을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게 철거될 위기에 처하니까 안 되겠다. 자, 나는 이거 여기 못 버린다 해가지고 이를 막고자 자신의 모든 작품과 유산을 국가에 내가 다 기증할 테니까 이거 철거 못하게 옛날 건물 그대로 남기고 나 여기 이거를 내 미술관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철거를 막고자 자신의 모든 작품과 유산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비룡관 아까 그 건물을 이를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그러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하지 말고 쓸어버리지 말고 남겨둬라 라고 이걸 정부에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정부는 재개발 허가를 업자한테 줬는데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다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닌데 어쨌든 오랜 논의를 거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죠? 정부가 그런 식으로 로댕의 요청이 수용돼서 이제 그 자리에 그죠? 저 오래된 벌써 한 300년 된 건물이죠. 건물상으로는 300년 된 건물 지금 300년 더 300년 됐겠구나. 300년 된 건물 요거를 그냥 남기고 로댕 박물관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로댕 박물관이 돼서 자 그래서 그런 그 계기로 자신의 그 일하던 작업장과 화실과 작품과 유산 전부를 정부에 기증하는 의사를 밝혀요. 그러니까 아까 슈아젤 공작부인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그 슈아젤 공작부인이 있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유산은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복제권이죠. 복제권 죽은 다음에도 계속 복제해서 판매하면은 그죠? 자기가 복제해서 계속 미국 부자들한테 판매하면은 돈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노리고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로댕 작품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요. 왜냐면 후기에는 작품이 나온 게 없어서. 근데 요거는 이제 대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죠? 그죠? 로댕의 그 제목이 근데 대성당이에요. 그죠? 제목이 대성당. 그래서 로댕이 이때 요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요 비룡관 옛날 건물, 뭐 옛날 성당 또 요런 거에 또 빠져요. 로댕이 한때는 옛날 건물, 옛날 성당들 이런 걸 자꾸 부수고 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이때 로댕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당을 또 많이 다니면서 성당 다니면서 성당 스케치도 하고 근데 뭐 성당 가지고 그 조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대성당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성당을 빚은 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의미는. 근데 어쨌든 두 손 모두 오른손입니다. 손 두 손이 아니라 하나를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죠? 오른손 저것도 오른손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오른손 그죠? 오른손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근데 말년의 대표작이에요. 말년의 작품이 많지는 않은데 그죠? 뭐 있긴 꽤 있지만은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요거는 특이한 그죠? 특이한 작품으로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딱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물론 손이지만은요. 이게 20세기 모더니즘 조각을 예고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목도 대성당이고 그죠? 손이 아니라 대성당이고 그 다음에 이게 브랑크시의 공간 속의 새가 위로 다 뻗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브랑크시가 로댕한테 한 달 정도 이렇게 잠깐 있었거든요. 뭐 제자는 아니더라도 그죠? 한 번도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좀 보여요. 그죠? 브랑크시 242쪽에 이거 유명한 작품 아니에요? 그죠? 공간 속의 새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영향력을 보자면은요. 이 제목이라든지 그죠? 그런 약간 제목과 그 추상성 그죠? 좀 추상적이죠 벌써죠? 추상성 그런 거를 보면은 그 20세기 모더니즘 조각 그 예고편으로 볼 수도 있겠다 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댕 미술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그 파리에 있는 거는 그 파리요 그죠? 거의 중심도 오르세 미술관의 뒤쪽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내인 거죠. 옛날에는 변두리였겠지만 지금은 시내 쪽에 파리 한 7구에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로댕이 저기서 거기가 아까 거기 그 비룡관이 로댕 그 일종의 그 경영을 하던 그런 화실이었고 요건 이제 로댕이 살던 집 그래서 로댕 미술관은 두 군데 있는데 이것도 로댕 미술관으로 매동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거는 그 매동은 우리 지금 따지면 서울 기준 한 광명 정도 광명이나 시흥 정도에 있는 파리 남서쪽에 있는 그런 약간 벌써 숲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에 있는 빌라 데 브리앙이라는 요런 그 로댕이 살던 집입니다. 근데 물론 로댕은 여기 뭐 많이 살지 않았죠. 어쨌든 로즈 베레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그러니까 그 까미유 클로델하고 헤어질 때 로댕이 이 집을 샀어요. 이 집을 사가지고 로즈 베레와 같이 이사를 해서 여기 정착을 한 거지. 그래서 까미유 클로델이 이제 핵 돌았죠, 그죠? 이제 결국 너는 나를 버리고 이 늙은 여자랑 사는구나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 헤어지면서 이제 산 집입니다. 그래서 로즈 베레가 주로 여기 살았고, 로즈 베레하고 이제 자기 외아들, 약간 좀 모자란, 그죠? 모자란 아들 여기 살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까미오가 찾아와요. 왜냐면 이게 그래도 까미오는 로댕밖에 없거든. 로댕과 결별한 후에도 까미오는 로댕에게 애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찾아왔는데 여기 숲이잖아요. 숲 속에서 로댕이 이제 멀리서 자기 파리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는데 그걸 이제 로즈베레가 알고서, 그죠? 어떻게 그걸 쫓아냈다고 합니다. 까미오 도망가고 참 한마디로 까미오가 참 불쌍한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도 로댕 미술관이고, 그러니까 로댕의 묘는 여기에 있어요. 로댕의 묘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파리 한복판에 묻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약간 이런 광명, 시흥 요 정도 거기에 로댕의 묘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댕이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매동에 있는 로댕의 묘입니다. 묘 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제본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로댕이 그 수집한 옛날 골동품들, 그죠? 이것도 다 이제 기증한다 해서 기증 목록으로 있는 겁니다. 자, 로댕의 말년. 이것도 말년인데 결혼이 나와요. 결혼 가지고. 결혼을 죽기 몇 달 전에 하니까, 그죠? 그래서 공작 부인 사건 이후 로댕은 육체적으로 눈에 띄게 생각해졌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 큰 아이가 돼요. 이게 완전 남자는 나이 들면 이렇게 애가 된다니까. 어린애가 돼서 좀 그렇죠, 그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돼서 맨날 땡깡 부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들려 막 삐지고, 그래서 나이 들면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공작분이 이걸 다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진짜 그것도 그 공작분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참 독한 여자죠. 그걸 노리고서 다 해준 거니까. 하지만 그 독재적인 성격, 이게 나이 들면 더 남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독단적인 성격은 더 심해져서 주변 사람이 자신의 뜻에 안 맞으면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하지 않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말년의 그는 남자의 말은 절대 안 들었대요. 남자가 뭐라 그러면 뭐 해주세요 말 안 하고, 여자의 말은 그래, 여자의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독특해요 아주. 여자의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여자가 아닌 이제 로즈베레 자기 본부인하고 정말 나이 다 들어서 70 훨씬 넘어가가지고 남프랑스 또 영국 등을 여행하였고, 이제 교황님도 만나가지고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은 못 지키죠. 교황님 이제 그 흉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는 하는데, 약속까지는 아니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 만들지 못하죠. 나이가 들어서. 교황 베네딕트 15세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쓰러진 얘기가 나와요, 로댕이. 그래서 1916년 이제 죽기 1년 전인데 1년 전 그렇게 여행해서, 이게 로마 여행이에요. 로마 그 교황님 만나고 돌아와서 파리로 돌아왔는데 뇌일로 쓰러졌어요. 몇 주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일어나 정원을 천천히 돌아보는 그에게는 이미 시끄럽게 떠들며 부축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와 있었다. 이게 이제 로댕의 소문은 워낙 그 파리 사교계에 많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댕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로댕하고 그 관계를 맺었던, 그죠? 육체적 관계든 뭐든 관계 맺었던 여성들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또 결국 로댕이 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로댕이 총각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 한때의 불륜이 아니라 총각이니까 자기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그래서 이 로댕이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 관계 여성들이, 올 수 있는 여성들은 다 온 거죠. 와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진 노인 로댕은 손쉬운 먹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또 막판에 아주 엄청난 남들이 보기엔 재밌는 가관이 있는데 재밌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인데 그 여성들이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죠? 뭐 10명이 몰려왔더래요. 10명이 몰려와서 모두 앞다투어 로댕을 위한 척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 했다. 그래서 그 늙은 반려자 로즈베르나 아들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총각이니까 이게 어쨌든 해도 손해볼 게 없다.
왔다는 거지 자기들은. 그래서 일시적 충동으로 중요가 여기까지 당신 그때 나랑 뭐 했잖아요. 나 뭐 하나 주세요. 뭐 해서 로댕이 그냥 정신 나갔으니까 저장 찍어주고. 근데 이 여자들은 다 변호사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유언장 쓰고 다른 여성을 위해 고쳐지고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되찾아서 또 결혼 약속도 했다가 또 그만두고 아주 난리가 아닌 거죠. 로댕이 정신이 나갔으니까 지금 왔다 오락가락 한마디로 오락가락 하니까요 좀 그죠. 그래서 로댕이 이성을 잃을 때마다 이런 일들은 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래서 아주 난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근데 당연하죠. 경쟁자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결말이 날 수가 없는 거지. 서로 그냥 다 몰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최악의 사태는 피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말은 나지 않고 계속 그냥 유언장 쓰고 로댕 이것도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막 하니까 로댕이 막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막 서명하게 하니까 서명했다가 고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풍자 프랑스의 그런 잡지 있잖아요. 약간 그 통속 잡지 막 아주 그 풍자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있는데 온갖 여성들이 로댕이 그 나이 들어서 관계를 맺어서 여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정부가 나선 거죠. 정부가 상공부 장관이 해가지고 이거 상공부 장관 클레망텔이 그 유언장 문제하고 그 이제 이게 상공부 장관 요거 때문에 아까 그죠 로댕 미술관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안 하고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다른 데로 돌리고 왜냐면 그 사람도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결말짓기 위해서 결국 상공부 장관이 나섰고 근데 남자 말은 안 들으니까 여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여자. 그래서 로댕 옆에서 조력자로 일해왔던 주지트 클라델이라는 이 여성은 소설가의 이제 딸인데 물론 나이는 뭐 좀 아주 많지는 않지 로댕보다 이때 한 40 정도 됐었나 어쨌든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이제 또 옆에서 그 로댕 뭐 글 같은 거 써주고 그 기사 써주고 그러던 여성인데 로댕 이제 요 여성이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여성 말만 들으니까 그죠? 여성이 요걸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반평생을 함께 해온 로즈베르에게라는 유언장 하나 딱 쓰고 이전에 유언장 일체는 다 취소한다. 그죠? 앞에 유언장 엄청 많이 써뒀으니까 그죠? 그래서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근데 이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로즈베르와 정식으로 혼인이 돼야만 그죠? 혼인 관계가 돼야만 이제 효력을 발휘하겠죠. 그죠? 유언장이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하라. 라고 해서 이제 끌레망테는 경비원을 배치해서 다른 사람들 아까 그런 여성들은 다 출입을 막고 남아있는 모든 작품 목록도 이제 작성을 하고 다 이제 국가에 기증될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가가 나서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이제 17년 1월에 거정되고 참석자도 많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12명 딱 그죠? 그 12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으로부터 25일 후에 이제 본부인은 죽게 됩니다. 이게 다 죽을 때 돼가지고 참 이미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서 바로 침대에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계속 누워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참 그래요 본부인도 그죠? 고생했지 사실 본부인도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본부인은 죽고 이제 혼자가 됐는데 로댕은 뭐 정신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만은 이제 뭐 자기 하던 게 그런 거니까 뭔가 드로잉을 하고 싶어 했으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까봐 일체의 필기가 되잖아. 근데 뭐 손으로 막 이러이러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의 말 그대로 감금이죠 감금. 이제 거꾸로 감금된 거예요. 이 상공부 장관 나서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너 이제 다 끝났고 너 이제 이따 그냥 죽으면 된다고 사실. 자 이것도 비상한 겁니다 말년에 그렇게 됐어요. 지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된 거지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자 그래서요 결국 그렇게 그냥 혼자 외로이 그냥 혼자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 지나다가 나이 들면 당연히 이제 폐렴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 이제 로즈베르가 죽은 다음에 거의 그래도 한 10달은 더 살았어. 9달 더 살았구나. 9달 살고 죽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묻힙니다. 그래서 요건 또 찍었네요. 그 죽은 사진을 지금 딱 로댕이 죽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거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죽은 사진이. 요거 말고도 더 큰 게 있는데 또 요걸 해서 옆에 꽃을 놨죠, 그죠? 꽃 넣고 죽은 로댕이 지금 죽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댕 그 장례식, 그죠? 장례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로댕 관이 들어갈 그런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옛날 사진이죠, 그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대요. 장례식 사진이고.
자, 그다음 이제 정리 보시죠. 로댕의 신화. 아유, 저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로댕. 근데 이게 또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걸 참 배운 게 많아요. 여러 가지를 그죠? 정리한 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로댕 하면은 조각하면은 로댕 그죠? 생각하는 사람 다 떠올리는데 말 그대로 미켈란젤로를 잇는 그죠? 그다음에 로댕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데 어떻게 그 신화 일종의 신화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탄생 배경 및 요인들 이제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조각은 결국 건축의 일부기 때문에 건축붐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다. 그죠? 건축붐 없이는 단독으로는 쉽지 않다. 단독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단독으로는. 그래서 프랑스 그 나폴레옹 3세가 파리를 대대적으로 갈아엎으면서 새로 다 대대적인 건축붐을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냥 건축한다고 조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차별성이에요. 여기 차별성. 그러니까 뭐든지 차별성이 제일 중요해요. 차별성, 차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조각붐이 일어났느냐? 건축물의 차별성인 거지. 그럼 건축물을 어떻게 그 차별성을 부여할 거라고 했을 때 화려한 외관 장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고대 그리스, 로마 또는 어떤 바로크적인 그런 화려한 그 건축물, 장식물을 통해서 그게 바로 그 루이 14세가 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르사유 궁전 화려하게 꾸미고 바로 그거 또 그 바티칸 성당도 그죠? 밖에 그죠? 화려한 그 조각상들이 쫙 늘어선 바로 그것에 의해서 건축물의 차별성, 어떤 가치, 다시 말해서 소유자나 그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 장식이 없는 건물은 저거는 거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왜 감옥은 장식이 없잖아요. 감옥에는 그죠? 저 감옥이지, 저 감옥 아니야 이러지. 장식물이 없으면은 그 건물 외관에 그래서 외관에는 반드시 어떤 장식. 그러니까 장식은 조각 장식이잖아요, 그죠? 대리석이나 이런 청동이나 이런 조각 장식이니까. 그래서 바로 요거 그죠? 화려한 외관 장식을 통해서 건축물의 차별성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건축붐이 일어났을 때 조각에 대한 커다란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조각가들이 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로댕이 뛰어난 그죠? 2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연마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뛰어난 장인들 기량을 가지고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게 없으면 로댕은 나올 수 없었어요. 그죠? 대대적인 건축붐.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로댕이 등장했는데 근데 이것도 뺄 수가 없죠. 그 스스로가 일단 기량 자체가 뛰어난 건 분명해요. 그 손으로 점토를 만드는 그 기량 자체는 너무나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요건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몸 전체를 통해 내면의 자연적인 감정, 그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는 내면의 자연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장된 낭만주의. 근데 이거는 과장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몸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죠? 몸을 이거 뭔가 꿈틀꿈틀 해야 되니까 과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요거를 이제 로댕은 자연주의라고 부르는데 결국 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감정을 몸 전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그것이 이제 로댕의 그 기본 예술 방향이었다. 그런데 요게 요렇게 통해요. 기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아날로그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대리석을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부처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리석을 저걸로 깎은 거잖아요. 그라인더로, 그죠? 깔끔하게.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재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죠? 깔끔한 대리석 상들은. 근데 로댕의 대리석상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물론 깔끔한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그 로댕의 그 청동시대 이런 건 아주 정말 꿈틀거리는, 그죠? 이 아날로그적인 손 놀림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날로그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계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그 발자크 상에서도 그걸 자기가 표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아날로그적인 거친, 그죠? 거칠게 남아있는 오로지 그 사람의 손으로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 특성이 부각됐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적으로도 이것도 분명히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각상 하면은 다 여신, 그죠? 여신이나 뭐 신화적인 인물들인데 로댕은 그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연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오페라건 뭐건 다 결국 사랑 얘기잖아요. 그죠? 드라마가 사랑 얘기인데 근데 그 사랑 이야기를 실제로 조각한 사람은 최초라는 거예요. 사실 로댕 조각에는 우리가 봤던 거에도 많잖아요. 봤던 것도 많지만 저희가 안 봤던 것도
무지 많아요. 남녀가 짝을 남녀 쌍으로 되어 있는 이 조각들. 근데 그게 그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거 다 있어봤자 뭐 신화적인 인물인 거지. 근데 이거는 신화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실 세계의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죠 서로 이렇게 그죠 어떤 거룩한 사랑 아니면 뜨거운 사랑 그런 거를 하는 모습들을 형상화했다는 거. 근데 그게 사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의 작품 중에서 그 키스 그죠 남녀가 키스하는 그 작품은 뭐 300개가 넘게 복제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거니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300개 넘는 복제품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제적으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계속 신화적인 인물만 그 여신만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팔리죠. 근데 요게 너무나 인간적인 그죠? 요것도 사실 그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자연적인 감정 아니냐?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 남녀의 그 감정, 뜨거운 감정. 자, 그래서 어쨌든 로댕의 성공 비결은 첫 번째는 이거는 너무너무나 필수적인 대적인 건축품. 그래서 거기서 길러진 로댕의 뛰어난 기량. 그 다음에 이거로 부족하다 그랬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현대 예술은 어떻게 돼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면 유명해지겠지가 아니라 먼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앤디 워홀이 말한 것처럼 먼저 유명해져라. 그게 다 결합된 거예요, 로댕은. 그러니까 기량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스캔들. 그죠? 유명해지려면은 뭔가 사회적 스캔들이 있어야 된다. 먼저 유명해진다는 거죠. 단지 실력만 가지고 안 되고 먼저 유명해져라. 그래서 유명해진 바로 스캔들. 그게 또 크게 두 개 있어. 첫 번째는 주조 스캔들, 그죠? 그 청동 시대를 이거를 야 이거 실물 사람 본뜬 거 아니야, 그죠? 사람으로 주조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게 바로 로댕이 미술계에 등장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등장하면서부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그죠? 야 저거 진짜 사람 뜬 거 아니야? 그 맞대 아니대? 야 그 정도로 잘한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논란이 되게 만든. 그 스캔들이 중요한 겁니다. 스캔들로 이름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발자기 기념비를 통해서 발자기 기념비 자체는 이 논란을 통해서 그 두 편으로 쪼개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게 됐지만은 근데 그걸 떠나서 커다란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미술계를 넘은 거죠. 아예 그죠? 이게 또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미술계를 넘어서 그냥 아예 예술계를 대표하는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예술 그 로댕의 미술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으니까 저 찬성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댕이 말 그대로 로댕의 신화가 이제 점점 이제 공고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단순히 예술계를에서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서 떠올리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말씀드린 게 뭡니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죠?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게 된 이 로댕의 신화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 그때부터 계속 새로 생겨난 수많은 미술관들의 수요에 부합했다는 거예요. 그죠? 미술관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조각상 하면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 로댕밖에 없으니까 로댕 이렇게 한테 계속 주문을 하는 것이고 계속 복제해가지고 채워 넣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조각이라는 것의 특수성도 있어요. 그죠? 복제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림은 안 되잖아요. 그림은, 그죠? 오히려 그림은 똑같은 거 그려달라 그러면 물론 옛날 사람들은 그려줬는데 그래서 왜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근데 그림은 오히려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건 조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석고상 원본 가지고서 막 계속 찍어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미술관에 그래서 19세기 환을 거치면서 이게 각 민족주의가 성장하고 민족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민족 국가들이 다 자기네들 미술관 하나씩 다 만들고 근데 채워넣을 게 없으니까 그죠? 조각도 하나 넣어야 되는 데서 다 로댕의 작품. 그래서 이런 현대적 예술관념의 제도 한마디로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그죠? 미술관도 갖춰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작품 중에서 로댕 작품 중에서는 막 멕시코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정말 최대 수혜자라는 겁니다. 로댕이 최대 수혜자. 그래서 로댕의 신화가 완성된 거예요. 어디 가면 로댕 조각하면 로댕 작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수야질 공작부인 유럽 귀족들, 미국 백만장자들의 그 상류층들의 수요에도 나름 부합했다는 겁니다. 그죠? 초상화보다 더 윗단계인 흉상제작이라는 그 수요, 그죠? 더 비싸게 흉상을 제작하는 수요에도 부합하는 바람에 어쨌든 이래서 이제 로댕의 신화가 완성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대중적인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이후에도 이게 얘기할 때 특히 까미 꿀로들과의 관계 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 로댕의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할
사소하게는 까실거리부터 해가지고 더 깊게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게 많아서 계속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런 대충 대략 한 4-5가지 정도 이런 요인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로댕의 신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정리가 되면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알던 로댕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댕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유, 로댕 좀 길었네요.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름 그죠? 이렇게 깊게 보고 나니까 좀 전체가 좀 보이시죠, 이것저것 해서. 자, 로댕 그 정도 하고. 보면 자료가 많고 막 이게 좀 정보가 좀 많아서 그렇지. 네. 사실 옛날 고전 시대 저희 고전주의 이런 때 화가들도 뭐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네.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막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 왜냐면 그거는 그때는 그냥 장인이거든요. 생각만큼 그런 뭐 일종의 스캔들이나 이런 게 그렇게 그때는 장인 시대는 말 그대로 장인은 그죠? 장인 시대는 실력 있고 뭐 연출 있으면은 뭐 연출이라는 게 뭐 주문반 있으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게 역전되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실력보다는 먼저 유명해지는 거 이런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요. 게다가 사회 경제적인 배경까지 연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론 재밌는 일들은 많이 있었겠죠. 우리 찾아보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그죠? 요 시기 사람들만큼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전환. 훨씬 자유분방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장인 시대에는 또 그냥 작품만 남고 말이죠. 작품만 남고 인생은 별로 없는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거의 모르고 작품만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유명 작가들 중에서도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뭐 그런.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예, 한편으로는. 물론 뭐 정보의 문제는 있긴 하겠죠. 그 사람들의 정보를 찾을 수가. 근데 그게 그만큼 정보가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리고 할 것도 없고 사실 뭐 개인의 삶을 뭘 기록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장인의 삶이 아니라 예술가의 삶이니까 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장인의 시대에서 예술가의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거랑 연관된 얘기인데요. 시간이 아니고 좀. 자, 그래서 우리가 211페이지, 그죠? 211페이지에서 딱 여기 이때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11페이지, 그 다음에 212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인상주의가 끝났고 인상주의 플러스 로댕까지 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로댕. 그래서 뒤에 조각 얘기는 별게 없어요. 그 뒤에는 사실 20세기 이후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건축과 연관된 조각 같은 부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후로는 로댕 이후로는 뭐 조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조각이 아니라 이제 조각 대신 이제 보통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설치 미술 정도가 되겠죠, 그죠? 설치 미술 오늘날에는 설치 미술. 근데 그걸 부족하잖아요, 설치 미술은 사실은 로댕 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우리 211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여기 그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 아직 안 나와겠지만 그 넘어가는 단계인데, 근데 요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죠? 미술의 목적, 그죠? 목적, 그죠? 미술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걸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사실 목적이잖아요, 그죠? 목적. 이거 뭐를 위한 거냐? 왜 하는 거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미술의 목적이 뭐냐? 그죠?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 조금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크게 말하자면은 그냥 회화, 그죠? 회화, 뭐 조각, 그죠? 그죠? 소조를 포함한 조각, 그다음에 공예, 건축 등.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상징 예술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상징 예술이고, 이게 다 그냥 우리 아트, 그죠? 아트라고 부르는, 즉 우리 여기 쓴 것처럼 그 가시적인 것,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 뭐 회화, 그죠? 뭐 조각, 공예, 건축, 눈으로 보이는 건 다 그냥 대략 미술이라고 묶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트라고.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징 예술이거든요. 상징 예술. 자, 그래서 상징 예술이라는 게 상징이라는 말부터 잘
이해하시면 이제 쉬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쉬운 말이지만 그게 결국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상징이라는 말 우리가 다 알죠. 상징이라는 말 알지만은 이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해해야만 이제 다른 것들은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때 한번 봤었잖아요. 211페이지요, 그죠? 보셨었죠, 그죠? 미술사의 전환이라는 작품들. 그래서요, 맨 위에 지오토, 그죠? 지오토의 그 르네상스 그 초기, 그죠? 초기 또는 그 전 르네상스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오토의 그리스도를 애도함. 지금 그 예수가 지금 죽어서, 그죠? 지금 묻히는 건가요, 그죠? 그 성모가 지금 안고 있고, 그죠? 성모가 안고 있고. 그래서 피했다는 걸 그죠?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지오토는 엄격한 비산틴 양식의 인물 대신에 입체감이 살아있는, 그죠? 앞하고 저하고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앞에 이 등을 주고 있는 사람, 그죠? 등 주고 있는 사람. 원래 이렇게 표현 안 한다 했습니다, 그죠? 옛날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다 완전하게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오토는 지금 이렇게 등 주고 있는 사람들 앞에 2명 놔두고, 그래서 저 멀리 점점 멀어서 그 깊이감을 넣어둔 거예요. 원근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이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살아있는 그 3차원 양식을 개발함으로써 서구미술의 전통을 확립했다. 지오토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르네상스 시기에 발견된 해부학적 인체 묘사의 원근법과 더불어서 2세기 이전까지 서구미술의 지침들이 되었다. 즉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방향. 그러니까 지오토의 그림 자체는 뭐 완벽하지 않겠지만은요. 결국 그림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현실을, 그죠? 재현하는, 그죠? 실제 현실감이 느껴져요. 그죠?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그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야 한다라는 그 선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얘기고요.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형식적인 거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그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거든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뭐겠어요? 저도 이 그림을 그린 목적.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 그림? 물론 정교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린 이유는? 물론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화가 개인적인. 아니 뭐 화가 개인 말고 뭐 화가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 보라고 그린 거잖아요. 사람들을 보라고. 근데 사람들 뭘 보라고 그린 거예요? 뭘 보라고? 그렇죠. 내용 전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 전달인데 내용이라고 정확히 말하면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드라마. 일종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웹툰인 거죠. 왜냐면 이때 사람들은 99% 사람들이 문맹이었으니까. 그래서 글을 몰랐을 때 그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물론 이제 그 신부님이 한 번씩 성경 읽어주면서 말로도 하겠지만은 이제 성당에는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런 그림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스토리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 그런데 일단 그래서 그림의 목적이라는 게 스토리 전달이라는 그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진 겁니까? 어디까지? 왼쪽에 카라바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미술사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어떤 양식상의 전환점인데요. 저는 그 양식적인 전환점이지만 이게 내용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카라바조의 엠마우스의 저녁 식사 사실 이것도 스토리 아니에요. 그죠? 어떤 스토리. 그죠?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그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스토리를 전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스토리죠. 지금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이 로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한테 그죠? 칼 내주면서 나가 싸워라. 나 죽을 수도 있지만 나가 싸워라. 해서 여성들은 절망하고 있고 그런 그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그래서요. 그 뭡니까? 그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밑에 보시면요.
다비드의 엄격하고 정돈된 구성은 변화무 쌍하고 가벼운 로코코 미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요. 그 빈자리를 고전과 도덕성을 중시하고 질서의 성을 존중하는 신고준에서 실천했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형식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형식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또 다시 하시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그림은 따져서 그린 고전주의인데 따져서 질서와 이성이라는 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따져서 그리는 거. 근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결국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고 그래서 이 전통이 이 신고전주의 전통이 이게 그 살롱전의 전통 아니겠어요? 왜 살롱전에서는 무엇을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역사화. 그래서 살롱전에서 그래서 수상하거나 하려면은 거기에 대규모 역사화를 역사화라는 게 단지 스토리가 들어가는 스토리 그죠? 어떤 뭐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갔다는 거 스토리. 자 그리고 그다음에 스토리에서 지금 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아니라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예수의 그 지오토의 그림, 카라바조의 그림, 그다음에 호라티우스의 맹세의 그림에서 스토리가 핵심인데 한마디로 이제 미술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제 다 이게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목적. 그래서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회화든 조각이든 어떤 스토리, 그죠?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죠? 스토리 전달. 그 역사화 이런 역사화를 딱 압축되는 거예요. 그 살롱전 아카데미 전통의 살롱전에서는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풍경화 이런 거는 스토리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다 마이너한 것으로 그 평가 절하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스토리 전달. 그런데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뭡니까? 나중에 우리 이것도 하시겠습니다. 또 할 거 많네.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스토리가 재밌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스토리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할 텐데 스토리의 핵심이 뭐예요? 스토리의 핵심. 스토리의 핵심은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넓게 말하세요. 넓게. 그죠? 단순히 사건 사고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건 사고 뭐 어디 꽝 터졌다 뭐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화산 폭발 기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건 사고의 기록이 아니라 스토리 속에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음은 지금 여기서는 뭐로 나오냐면은요. 일종의 should 당위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한다라는 이게 규범이죠. 규범. 뭐뭐 해야 한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에 있는 세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이 미술의 목적은 결국 사회의 규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범. 그죠? 스토리를 통해서. 그죠?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었다. 그거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지금 그 호라티우스 형제가 이렇게 맹세하고 나가서 둘 죽고 하나 나중에 살아가지고 끝에 이겼다. 그거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단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가 정신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음. 그죠? 마음이 뭐냐? 그리고 이 호라티우스 명세 같은 경우는 그 가족보다 애국심. 그죠? 애국심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규범. 그죠? 가족보다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우선으로 우리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엠머의 식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신하면 안 된다. 그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그런 뭐가 해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저 위에 예수님의 생애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러니까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술의 목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규범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그래서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스토리의 핵심은 어떤 마음, 정신적인 거, 뭐 정신적 가치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인 의미를 그냥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좀 더 아름답게 기교적으로 어떻게 명암법이 어떻고 기하학적이 어떻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들어보니 형식적인 얘기고요. 그죠? 일단 지금 저희가 드리는 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술의 목적은 일단 그것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제리코, 그죠? 그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여기 얽힌 스토리는 아시죠? 스토리는 뭡니까 이게? 기억 안 나시죠? 이게 낭만주의 미술사에서는 낭만주의 미술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신고전주의의 작품이 대표적이고, 요거는 그 고전주의에 반발하는 낭만주의.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요, 제리코는 엄격하고 지적인, 한마디로 따져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하는 미술 경영을 배척하고 정열적이면서, 그러니까 막 내면서 솟아나는 감정, 정열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열적이면서 객관적인 주제와 기법을 전색했다. 근데 여기서 왜 객관적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번역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당대의 사건을 거대한 스케일로 다룬 이 작품을 통해 제리코는 새로운 회의 개념을 전시시켰다. 아카데미의 역사화 대신 그가 주창한 낭만주의 예술은 개개에 대해 감정에 충실한 사조이다. 근데 역사화랑 공통점도 있죠. 여기 이것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 메두사호라는 거대한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기억나세요? 배가 침몰했는데 이제 구명선은 몇 명 못하고, 그래서 귀족들하고 왜 걔들만 딱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이제 버려진 사람들은 커다란 뗏목을 타고서 뭐 몇십 일 동안 표류하다가 간신히 구조돼서 최후에 한 12명 살아남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대의 한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역사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게? 개개인의 감정 어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죠, 개개인들의 치열함과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갈망과 이런 거를 이제 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하고 공통된 게 이 바로 아래 만해일 거예요. 사실은 만해 풀바디의 정신. 그죠? 물론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뭐 이상화된 여신생이 아니라 남성들과 동시대에 들어서 여성들을 그림으로써 관학적이자 아카데미적인 명암대수법을 부정하고 대담한 영암의 제도를 사용하는 정책이 발견되고 있다. 우화적인 전승의 등변을 그는 근세기 현대적인. 어쨌든 이 지금 해설들은 주로 형식적인 게 많은데요. 이 내용적으로 만해가 이거 그린 목적이 뭘까요? 또 이 제리코가 이거를 그린 목적이 뭘까요? 그린 목적. 이걸 왜 그렸느냐는 거죠. 이 그림의 목적이 뭐냐? 그림을 통해서 또 스토리 같은 거. 물론 풀바디의 점심은 뭐 별다른 스토리는 없죠. 그냥 그죠? 이 남자들이 뭐 여자들 불러서 같이 놀아라는, 그죠? 좀 비윤리적으로 노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는데 별다른 스토리는 없지만은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마음. 정신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좀 위에 세 그림은 뭐뭐 해야 한다는 건데, 이 아래 것도 똑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건 사회 비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메두사의 호의 뗏목은 이거 정부 비판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층들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민중들을 버리고 길길이 도망가고 구조도 안 하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전시됐을 때 엄청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부에 대한 어떤 현실 비판 한마디로. 또 마찬가지로 아래는 만해도 전혀 작품은 다르지만은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현실 비판이에요. 현실 비판. 그죠? 현실 비판. 그러니까 그림을 통한 현실이 이렇다라고 보여줌으로써 이것도 결국 이거를 제시하는 건데 좀 다르죠. 뭐뭐 해야 한다는 걸 제시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일종의 비판적인 거죠. 그죠? 지금 여기는 그죠? 어떤 비판, 그죠? 사회 현실 비판. 그게 결국 리얼리즘 전통인 거거든요. 그죠? 사회 현실 비판하는 이런 거. 그죠? 결국 이거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퐁당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담겨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자, 그런데
피카소 아빌룡의 아가씨들하고 밑에 폴록의 작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건 뭡니까 이건 목적이 뭘까요? 이 그림들의 목적, 그죠? 목적. 피카소 아빌룡의 아가씨들하고 폴록의 이 그림 목적이 뭘까요? 이게 목적이 이 그림이 도대체 뭘 하자고 그린 거겠습니까 이거?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도 아니에요. 스토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스토리 전달도 아니고 무엇을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죠. 그 게르니카. 그런 거는 그런 건 있죠. 네, 그런 건 사회 비판적인 의미가 그건 그죠? 그거는. 그리고 뭐한 사람이 여러 개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리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빌룡의 아가씨라든지 이 폴록의 이런 작품 같은 경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도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리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즉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만이 문제인 거지.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즉 미술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이게 미술이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은요. 다음번 또 연결해서 시간 됐으니까 연결해서 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하나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얘가 그러니까 이 미술 작품이 무슨 목적으로 이게 만든 거냐?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전달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 피카소나 이 폴록은 그냥 이 자체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없고, 그래서 마음이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여기 제가 써놨네, 그죠? 여기 제가 요거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는 그냥 요겁니다. 실생활적 어떤 의미, 사회적 의미 같은 거 없고 오로지 미적으로 감동되는 것 자체를 최종 목적으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거 모네 그림 같은 것도 있어요. 모네 뭐 연꽃 그림. 사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그죠? 그냥 이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모네 연꽃 그림.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면을 이렇게 구성해봤어. 좀 재미있나? 이것도 흥미있지 않아? 이런 것도 어떤 감정이 들지 않아? 근데 그 감정이 든다는 건 이거랑은 달라요. 이런 게 없는 거지. 이런 게 없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죠? 감정은. 그죠? 감정 그냥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212페이지, 213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요. 이게 쉐라나 세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달하고 사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갱이나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이죠, 자신의 마음. 결국은 마음인데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근데 고갱은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스토리와 어떤 규범적인 의미가 있고, 고갱은 바운고는 그것보다는 이 자체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쇠라나 세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잔 그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세잔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화면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뿐이에요. 사실 피카소도 입체판 그림들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은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피카소 그림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세잔 그림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저걸 찾는 거거든요. 여기에 담긴 마음이나 뭐를 전달하는 거냐. 자꾸 묻는데 그거 없어요. 원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만 일단 딱 기억하시면요, 이게 좀 쉬워져요. 의외로 쉬워집니다. 자꾸 뭔가 의미를 찾거나 저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더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현대적 예술관념은 인상파부터 시작돼요. 이제 그렇죠. 그 인상파, 그냥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은요, 제임스 휘슬러부터 시작해서 요게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 요게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에요.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 자체가 최종 목적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낭만, 19세기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즐기는. 이거는 이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생활 세계에서 떨어져 가지고 생활 세계와는 분리된 시공간. 그 미술관에 가야 돼, 미술관에 가던가 음악회에 가던가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LTS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걸 잘 아시면은 그거 다